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깊고 물이 맑아 학들이 쉬어가던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안타깝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아침이면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낮게 깔려 포근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중턱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기둥은 세월에 깎여 거칠어졌고 기와장 사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집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서글픈 사연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죽이곤 했습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은 최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선비였는데 그는 평생 글을 읽으며 올곧게 살아왔으나 10년 전 닥친 모진 풍파로 인해 가세가 기울고 몸과 마음이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는 날이면 최 노인은 어김없이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짚고 있는 지팡이만이 그의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10년 전 집안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남의 집으로 팔려간 그의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본래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인심도 후하여 사시사철 대문이 열려있던 곳이었으나 아들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선 것이 화근이 되어 아들이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산을 압류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 노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평생 글만 읽어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탓에 빚쟁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세간살이가 하나둘씩 끌려나가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마저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앞을 막아서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였으나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바위처럼 단단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식음을 전폐한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빚쟁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한을 달라고 애원했으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을 허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은 연화는 밤새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시아버지가 거처할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운명을 건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양의 거상에게 자신의 몸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빚을 갚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집의 종으로 일하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노인은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며 말렸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며느리마저 남의 집 종으로 보낸다면 죽어서 조상님을 어떻게 뵙겠느냐며 차라리 집을 내주더라도 너와 함께 초가삼간에서 죽이라도 쑤어 먹으며 사는 게 낫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집을 잃는 것은 가문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으니 자신이 잠시 고생하더라도 집을 지키는 것이 며느리 된 도리이자 먼저 간 서방님에 대한 의리라고 말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인하여 최노인은 더 이상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떠나던 날 하늘도 그들의 슬픔을 아는지 굵은 장대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잎을 떨구며 우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곱게 따은 머리에 하얀 댕기를 들이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최 노인은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으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양으로 떠났고 최 노인은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아 긴 기다림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당을 쓸며 며느리가 돌아올 길을 닦았습니다. 봄이면 마당 가득 피어나는 매화꽃을 보며 며느리의 화사했던 웃음을 떠올렸고 여름이면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붙여주던 부채바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제일 크고 잘 익은 감을 따서 장독대 위에 올려두고 며느리의 무사 귀환을 빌었으며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문풍지 우는 소리에 혹여나 며느리가 오지 않을까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10번이나 바뀌는 동안 최 노인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꼿꼿했던 허리는 활처럼 굽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노인을 동정하며 며느리의 효심을 칭송했으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젊은 과부가 한양 같은 큰 도시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겠느냐는 둥, 이미 딴 살림을 차려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둥, 혹은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그런 소문들에 귀를 닫고 오직 며느리의 약속만을 믿으며 묵묵히 집을 지켰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집이 흉가처럼 보이지 않도록 낡은 기둥을 닦고 또 닦았으며 마당에 잡초 하나 나지 않도록 매일같이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노인은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최 노인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그날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어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10년 전 며느리를 보내던 그날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며느리가 좋아했던 숭늉을 끓여놓고 안방 아랫목에는 불을 지펴 따뜻하게 데워두었습니다. 마치 오늘 당장이라도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가 되도록 기다리는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대신 낯선 바람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 노인은 뱃마루에 걸터 앉아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삭혀온 외로움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다시금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최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의 귀가 번쩍대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저물어가는 들판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헛것을 들었나 싶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는데 대문 기둥에 새겨진 며느리의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연화가 떠나기 전날 밤 숯으로 몰래 새겨놓았던 그 이름은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최 노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집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자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마을 주변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먼 친척이라 주장하며 가끔 찾아와 집안을 훑어보고 가는 칠성이라는 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최 노인은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 칠성이라는 자는 최 노인의 육촌형의 손잡벌 되는 인물로 어릴 적부터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버릇이 있어 집안 어른들의 눈밖에 난 자였습니다. 그는 최 노인의 아들이 죽고 가세가 기울었을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며느리가 떠나고 최 노인 혼자 남은 것을 알고는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외로운 할아버님을 모시겠다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집문서가 보관된 장롱이나 감나가는 물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칠성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기에 그를 멀리하려 했지만 늙고 병든 처지에 딱히 막아낼 힘도 없어 그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하자 최 노인은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10년 전 연화가 떠나던 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목을 축이며 부디 며느리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만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집은 결국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손에 넘어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에 있는 아들과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고뇌는 밤이 깊어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고 머리에서는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간신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간밤에 내린 서리로 마당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떠올라 최 노인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가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팻마루 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가 온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며느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던 며느리가 아니라 뻔질나게 드나들던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손에 약재 봉지 같은 것을 들고 들어오며 과장된 목소리로 최 노인을 불렀습니다. 할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차가워져서 걱정이 되어 이 조카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팻마루에 주저앉은 최 노인을 보는 그의 눈빛이 순간 번득였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짐짓 놀란 척하며 최 노인을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편찮으신데 혼자 계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도망간 며느리는 소식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시느라 병만 더 깊어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비난과 최 노인의 희망을 꺾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반박할 기운조차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여오겠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노인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숨겨둔 며느리와의 약속 증서, 그리고 집문서가 있는 곳을 칠성이 찾아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힘을 내어 칠성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오지 않았고 기침만 콜록콜록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죽상을 들고 들어온 칠성은 최 노인에게 죽을 먹여주며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그만 며느리 생각은 접으시고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가 이 집을 잘 관리해서 할아버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실 테니 집안 살림은 저에게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은 청유형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집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했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억센 손길에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더니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삼키려는 칠성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자 칠성은 혀를 차며 죽그릇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최 노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님. 마을 사람들 말로는 며느리가 한양에서 제가하여 아이까지 낳고 잘 산다고 합디다. 그런 불효막심한 년을 기다리느라 이 좋은 집을 썩히실 겁니까? 칠성의 거짓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말은 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상을 현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종이를 숨기며 방문을 열었고 최 노인도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이웃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로운 노인으로 평소 연하를 친딸처럼 아끼며 최 노인을 돕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칠성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칠성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낮부터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무슨 수작이냐. 내 놈이 뱃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은 줄은 알았지만 병든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하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칠성은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며 아직 이 마을에 자신과 며느리를 지켜줄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눈빛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음흉하게 빛나고 있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 노인의 집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것은 며느리가 아닌 탐욕스러운 칠성과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과연 최 노인은 칠성의 마수에서 집을 지켜내고 며느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마당의 낙엽들은 회오리치며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마을 입구로 통하는 길에는 흙먼지만 뿌옇게 일어날 뿐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이니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이들의 운명 또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칠성은 잠시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는 척했으나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귀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병든 당숙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약을 지어 올리고 집안을 돌보려 했으나 이웃의 늙은 할미가 가로막아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의 평소 행실을 알기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가 한양에서 온 보부상에게 들었다며 꺼낸 이야기가 워낙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라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버섯의 포자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퍼뜨린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 연하가 한양의 거상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 주인의 눈에 들어 후실로 들어앉았으며 지금은 비단 옷을 휘감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칠성은 연화가 이미 아들까지 낳아 그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며 시골 구석에 있는 빚더미에 앉은 시아버지와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운 지 오래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는 침을 튀겨가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젊고 고운 여자가 늙은 시아버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겠느냐며 사람들의 동조를 구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럴싸한 이야기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최 노인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안쪽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까지 전해졌고 결국 최 노인의 집 담장을 넘어 병석에 누워있는 최 노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귀를 막고 부정했지만 칠성이 매일같이 찾아와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소문이 사실입디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고 저에게 의탁하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속삭이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라. 최 노인은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혹시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싹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10년의 세월 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 같았으나 의심은 그 성벽 틈새로 스며드는 빗물처럼 조금씩 그를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최 노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틈을 타 더욱 노골적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예 진보다리를 싸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최 노인이 아끼던 서책들을 함부로 꺼내 먼지를 턴답시고 마당에 던져놓거나 며느리가 쓰던 장독대 뚜껑을 열어젖히며 무엇이 들었나 뒤적거렸습니다. 최 노인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꾸짖으려 하면 칠성은 이게 다 아버님 살림을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도망간 며느리가 돌아올 리도 없는데 이 짐들을 다 이고지고 가실 겁니까? 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고 마치 이 집의 명운이 이미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최 노인의 기력을 더욱 쇠하게 만들 작정인지 정체불명의 검은 탕약을 다려와 마시기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한양에서 어렵게 구한 기력 회복제입니다. 이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고 며느리를 찾으러 가시지요. 그의 말은 달콤했으나 그 눈빛은 차갑게 번들거렸고 탕약에서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칠성은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으며 탕약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 최 노인은 정신이 더욱 몽롱해지고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손발이 떨려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칠성의 관계임을 알면서도 최 노인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끓여 찾아가면 칠성이 대문 앞을 막아서며 당수께서 안정을 취해야 하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쫓아내기 일쑤였고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하면 칠성의 패거리가 험상미는 표정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최 노인을 부르며 영감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연화가 돌아올 때까지 꼭 버티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깊은 잠에 빠진 최 노인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고 최 노인의 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팩감이 아깝다며 아궁이의 불조차 제대로 지피지 않았고 최 노인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덜덜 떨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며느리 연화가 시집올 때 해왔던 고운 비단 이불을 떠올렸으나 그 이불마저 칠성이 장롱을 뒤져 어디론가 팔아먹은 뒤였습니다. 집안의 세간살이는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텅 빈 대청마루에는 찬바람만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한때 웃음꽃이 피어나던 화목했던 집안은
이제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마을 촌장까지 구워 삶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촌장에게 뇌물을 바치며 당숙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제사 지낼 후손이 없으니 가장 가까운 친척인 제가 물려받아 관리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했습니다. 촌장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연화가 10년째 소식이 없고 최 노인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칠성은 쾌재를 부르며 본격적으로 집문서의 명의를 변경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그를 조만다는 대서소를 불러 거짓 문서를 꾸미게 하고 최 노인의 지장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서가 준비되자 칠성은 최 노인이 잠든 방으로 들어가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눈 감으시려면 집안 정리를 하셔야지요. 칠성은 촛불을 켜고 최 노인의 눈앞에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 최 노인에게 칠성은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돌아오면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입니다. 여기에 지장을 찍으시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며느리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은 그 말에 최 노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에게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칠성이 내미는 붉은 인주를 향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은 며느리 연화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아 가져온 것으로 연화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문득 연화가 떠나기 전날 밤 그 장을 어루만지며 아버님 이 장 안에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희망을 담아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최 노인은 본능적으로 지금 이 문서에 지장을 찍으면 며느리와의 마지막 약속을 저버리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칠성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연화가 오기 전에는 이 집에서 숟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 예상치 못한 최 노인의 반항에 칠성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좋게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만. 그녀는 안 와요. 벌써 딴 놈이랑 배가 맞아서 도망갔단 말이오. 칠성은 거칠게 최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억지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늙은 노인의 비명과 탐욕스러운 사내의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뚝 그치더니 마당을 지키던 개가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흠칫하며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최 노인을 내팽개치고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남의 집에서 행패야. 그의 외침은 밤하늘로 울려 퍼졌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묵직하고 간절한 두드림이었습니다. 칠성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문 밖에는 어둠 속에 잠긴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대문을 조금 열자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아니었고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어 칠성을 주눅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비키더니 뒤이어 들어오는 가마 한 채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최 노인도 기이한 낌새를 느끼고 기어서 캔마루까지 나왔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걷히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오? 그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매서운지 칠성은 오금이 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캔마루에 쓰러져 있는 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최 노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최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10년 동안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병든 노인에게 손을 대? 여봐라, 이 여자 끌어내라. 칠성이 데려온 건달들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가마와 함께 온 호위 무사들이 칼집을 잡고 막아서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이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칠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마당에 찬 공기를 가르며 칠성의 귀에 꽂혔습니다. 제 집 제가 찾아왔는데 누가 누구더러 나가라 하십니까? 그 목소리를 들은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죽었다고 도망갔다고 떠벌렸던 며느리 연화가 10년 만에 살아서 그것도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등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나와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그녀의 귀환을 축복하는 서광처럼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노인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칠성의 탐욕스러운 연극은 막을 내리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낯선 손님들의 방문을 알렸고 잠자리에 들었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깨어 무슨 일인가 하고 담 너머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지팡이를 짚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를 보고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연화 아니냐? 우리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어. 박씨 할머니의 외침은 고요한 밤하늘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고 칠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떨리는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자 마당에 감돌던 긴장감은 일순간 터질 듯한 감동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온 그 목소리는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한 기적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최 노인은 박씨 할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헛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힘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애를 썼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단아하게 여미고 있던 옷자락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달려가 그 야윈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두 사람의 오열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최 노인은 며느리의 체온을 느끼자 비로소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운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다소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며느리를 보며 최 노인은 내가 못나서 이 못난 시애비가
너를 그 고생을 시키고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왔으니 다시는 아버님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울음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한양으로 팔려간 과부 며느리는 죽었거나 딴 살림을 차렸어야 마땅한데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왠지 모를 위험을 풍기며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이냐.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님을 뵙는단 말이냐. 칠성은 짐짓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화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건장한 호위 무사들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끝으로 갈수록 기어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고함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마치 길가에 짖는 강아지를 대하듯 무시하며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난 10년간 대가의 안주인을 모시며 배운 절제와 기품이 배어 있어 칠성과 같은 시정잡배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흙먼지 묻은 시아버지의 옷을 털어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날이 찹니다. 일단 방으로 드시지요. 밖에서 이러고 계시면 병환이 더 깊어지십니다. 최 노인은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어미를 다시 찾은 아이처럼 안쓰럽고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방 안의 처참한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장판은 곳곳이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외풍을 막아줄 병풍조차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냉골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연화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란 자가 시아버지를 돌본답시고 이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불 한 번 제대로 떼지 않고 노인을 학대해왔다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랫목에 깔린 얇고 더러운 유를 걷어내고 자신이 가져온 짐꾸러미에서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꺼내 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이불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지은 것으로 방 안의 누추함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사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고 굳어진 손발을 주무르며 혈색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최 노인은 비단 이불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포근하여 며느리의 손길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가,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런 비단 이불을 덮어보는 날이 올 줄이야. 최 노인의 쉰 목소리에 연화는 목이 메었지만 짐짓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제가 아버님 호강시켜 드리려고 10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이제 빚 걱정, 돈 걱정은 다 잊으시고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칠성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밖에서 호위 무사들에게 제지당해 들어오지 못하다가 연화가 방에 들어가자 길을 쓰고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질부, 자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모양인데 이 집 살림은 내가 다 맡고 있었네.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 쫓아내려는 건 아니겠지? 칠성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가져온 진보따리들을 곁눈질하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탐색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탐욕을 드러내는 칠성의 모습에
연화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를 눕혀들인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칠성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칠성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수걸은 제가 없는 동안 시아버님을 보살펴 주셨다니 그 누구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방이 냉골이고 아버님께서 피골이 상접하신 것을 보니 보살핌의 방식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연화의 말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뼈 있는 가시는 칠성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버님께서 워낙 입맛이 없으셔서 그리고 택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네. 연화는 더 이상 칠성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자개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끼시던 서책들과 붓들은 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연화의 질문에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이미 칠성이 내다 팔아 술값과 노름 미천으로 탕진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들은 너무 낡아서 버리기도 하고 약값으로 쓰기도 하고. 칠성이 횡설수설하자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라진 물건들의 행방은 날이 밝는 대로 천천히 따져 묻겠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식사가 먼저니 잠시 물러가 주십시오. 연화의 단호한 축객령에 칠성은 쫓겨나듯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 나가자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겉옷을 벗어 잘 개어두고 짐 속에 넣어온 하얀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바뀌었지만 부엌에 들어선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 이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야무진 며느리 연화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썰렁하기 그지없었고 부뚜막에는 차가운 재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물항아리에는 말라붙은 이끼만 끼어 있어 그동안 최 노인이 얼마나 끼니를 거르며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을 불러 쌀과 식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마당에 굴러다니는 장작을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함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자 죽어가던 집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가져온 마른 반찬들을 꺼내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익힌 솜씨였지만 이제는 내 가족, 내 아버님을 위해 밥을 짓는다는 생각에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맛있는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자 소란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무슨 냄새야? 최 노인네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네. 며느리가 돌아왔다더니 정말인가 봐. 귀신곡할 노릇이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오랫동안 적막강산이었던 집에 활기가 도는 것을 보며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고운 손에 또 물을 묻히는구나. 내가 좀 거들어 주랴? 연화는 박씨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아버님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없는 동안 할머니 덕분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씨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놈의 칠성이가 네 욕을 하고 다닐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아느냐. 할머니는 그동안 칠성이 벌인 폐악질과 헛소문들을 연화에게 낱낱이 일러 바쳤고
연하는 묵묵히 들으며 반물을 맞췄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사랑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순순히 집을 내주고 쫓겨난다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챙기려 했던 이 집의 재산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든 연하를 공경에 빠뜨릴 계략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10년이나 외간 남자들 틈에서 살다 온 여자가 정절을 지켰을 리가 없지. 내일 날이 밝으면 촌장과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아 그년의 행실을 문제 삼아야겠다. 어디서 더러운 돈을 벌어와서 안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몰아세우면 꼼짝 못할 것이다. 칠성의 검은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부엌의 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뜸이 잘 든 밥을 푸는 연하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소반에 밥과 국, 그리고 부드러운 반찬들을 올려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노인은 밥 냄새를 맡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하가 상을 내려놓자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밥을 씹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넘기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 밥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꿀맛이었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가 목이 메지 않도록 옆에서 물을 챙겨드리고 생선살을 발라 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님. 이제 쌀독 떨어질 일 없으니 마음 놓고 드세요. 그 말에 최 노인은 숟가락을 놓고 연하의 손을 잡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죽기 전에 너랑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날 밤 최 노인의 집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방 안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칠흑 같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의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번득이며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에 있는 왈패들과 마을의 입김 센 어른들을 불러 모아 연하를 망신주고 쫓아낼 계획을 세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연하 또한 시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내일 닥쳐올 폭풍을 예감한 듯 굳게 다문 입술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집뿐만이 아니라 시아버님의 명예와 자신의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마을 어귀의 닭들이 목청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트기 전의 어스름 속에서 연하는 마당으로 나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억울함을 풀고 나쁜 기운을 몰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기와 지붕 위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과 거짓이 가려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하는 칠성의 비열한 모함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과 집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날이 밝아오자마자 최 노인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칠성이 간밤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며느리를 쫓아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의 촌장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상석에 모셔놓고 자신은 마치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주인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자 목청을 높여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전에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한양에서 좋지 못한 일로 돈을 벌어왔을 터이니 우리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기 전에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기세등등한 태도에 웅성거리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안채 쪽을 주시했습니다. 안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연화가 최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마루로 나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칠성의 험담과는 달리 너무나도 단정하고 기품이 넘쳐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연화는 소박하지만 질 좋은 하얀 모시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는 은은한 비녀 하나가 꽂혀 있어 누가 봐도 양반가 안주인의 태가 났습니다. 최노인 역시 어제와 달리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비록 몸은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모인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그간 시아버님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불찰을 사죄드린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복의 질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려 드는가. 자네가 한양거상 집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내 다 듣고 왔네. 그 더러운 돈으로 이 집을 사려 드는 모양인데 우리 최씨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물러가게. 칠성의 말은 도끼에 차 있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연화가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 노인이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연화는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칠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류 뭉치를 꺼내어 촌장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제가 지난 10년간 일했던 상단의 대행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서신과 빚을 모두 갚았다는 완납 증서가 있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 읽어 내려가자 그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서신에는 연화가 비록 빚 때문에 팔려왔으나 그 성실함과 지혜로움이 남달라 상단의 신임을 얻어 큰 살림을 맡아 관리해왔으며 그녀의 효심에 감복하여 상단 주인이 그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촌장은 서신을 다 읽고 난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허허, 이 서신을 보니 연화는 칠성의 말처럼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만큼 훌륭하게 살다 왔구만. 거상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키울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니. 이는 최진사댁의 경사야.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오해를 했네. 역시 연화는 예전부터 심지가 굳더니 대단한 애라며 태도를 바꾸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칠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촌장에게 또 다른 장부를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확인한 이 집안의 가게 장부입니다. 당숙 어른께서 집안 살림을 맡아주셨다고 하여 살펴보니 아버님이 아끼시던 서책 100여 권, 자개농, 쿨그릇 세트, 그리고 비상금으로 두셨던 엽전 꾸러미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하나하나 사라진 물건들을 읊조릴 때마다 칠성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며칠 동안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숙 어른이 말씀하신 효도입니까? 그때 군중 속에서 박씨 할머니가 참았던 분통을 터뜨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오. 저 칠성놈이 최노인네 쌀독을 퍼가서
주막에다 팔아먹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내가 말리려고 하면 노망난 늙은이라고 밀치기까지 했단 말이오. 박씨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병든 노인의 고열을 빨아먹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네. 저런 놈을 친척이라고 믿고 맡겼다니. 여기저기서 칠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칠성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촌장님, 억울합니다. 저 할망구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당숙을 모셨는데. 하지만 촌장은 칠성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고 증인이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 놈이 사기쳐서 만든 가짜 집문서도 이미 읍내 관아에서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촌장의 호통에 칠성은 털썩 주저앉았고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연화는 결박당한 칠성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 아버님을 봐서 관아에 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이 집 근처를 기웃거리거나 아버님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연화의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한 처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넓은 아량에 감탄했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가거라.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며 마지막으로 용서의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 쫓겨나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 밖으로 사라지자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맑은 햇살만이 가득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고 최 노인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네 덕분에 이 집안의 묵은 때를 다 벗겨냈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하며 연화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내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칠성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떡과 술을 푸짐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버님을 보살펴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술상을 차렸으니 부디 드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연화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역시 최진사댁 며느리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지자 조금 전까지의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제일 상석에 앉아 연화가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들어가 연화를 도와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집 나갔던 복이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듯 풍요로움이 넘쳐났습니다. 최 노인도 오랜만에 햇마루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맘 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잔치 와중에도 시아버님의 밥상을 따로 정갈하게 차려 대청마루로 올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어지럽혀 놓았던 사랑방을 청소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난초 화분을 찾아 닦아 놓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와 칠성의 흔적들은 연화의 부지런한 손길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기와집은 예전의 기품 있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감나무에서도 까치들이 날아와 깍깍거리며 집안의 평화를 축하해 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타향에서 겪었던 서름과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과 아버님의 편안한 미소를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텐마루 기둥에 기대어 서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며 잘 왔다. 정말 잘 왔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고요가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 주는 따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뒷정리를 마친 뒤 최 노인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노인은 연화가 들어오자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최 노인은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그 함은 최 노인이 집안이 망하고 며느리가 팔려갈 때 차마 내놓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안사람의 유품인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면 주라고 남겨두었던 것인데 내가 칠성놈 눈을 피해 마루밑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오늘 아침에 팠단다.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구나. 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아버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흐르는 세월을 넘어 다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우환덩어리였던 칠성도 사라지고 빚도 모두 갚았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아버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받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날들을 그려보았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의 막막함과는 달리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쉽사리 식지 않을 것이며 능소골 이 기와집의 이야기는 이제 슬픈 전설이 아니라 행복한 미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뜬 밤, 최 노인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불행이 모두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었음을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연기를 보며 이제 저 집도 살았구나,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달콤하고 소중한 법이니 연화와 최 노인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안도감 속에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게 빛나듯이 최 노인의 기와집은 오랜 묵은 때를 벗고 본연의 고즈넉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쫓겨난 후 그가 남긴 흉흉한 소문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연화의 덕망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안을 돌보며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10년 세월 동안 낡고 해진 집안 곳곳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읍내에서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기울어진 담장을 바로 세우고 비가 새던 지붕의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찬 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질 좋은 창호지로 새로 발랐는데 하얀 창호지 위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은 방 안 가득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우물을 청소하여
맑은 물이 솟아나게 했고 잡초가 무성하던 텃밭을 일구어 다가올 봄의 심을 씨앗들을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연화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들이 생기를 되찾았고 잿빛이었던 집안 풍경은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노인 역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연화가 매 끼니마다 정성껏 지어 올리는 영양가 높은 음식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움푹 패였던 볼에는 살이 오르고 창백했던 안색에는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던 마음의 병, 즉 죄책감과 외로움이 사라지자 몸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날이 좋으면 대청마루에 앉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끊겼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최진사 댁에 다시 선비의 기운이 감도는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칸마루에 앉아 최노인의 해진 버선을 기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한양에서는 겨울에 유자차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제가 올겨울에는 아버님을 위해 유자청을 담가 보려고요. 기침에도 좋고 향도 좋으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연화의 말에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해주는 것이라면 맹물이라도 달지 않겠느냐. 그저 네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빚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고 오직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능소골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고 배고파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겨울이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과 풍성한 곡간 덕분에 포근한 안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버님을 위해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은 누비옷을 지어드렸고 최 노인은 그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 눈 덮인 장독대를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독대에는 연화가 담근 김장 김치와 된장, 고추장이 가득 들어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듯한 넉넉함을 주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에서는 군밤 익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틈만 나면 마시를 와서 연화와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안악들은 시루떡이나 고구마 같은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한양에서 배워온 자수 놓는 법이나 맛있는 반찬 만드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배뜸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능소골의 복덩이라고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고 최 노인의 집은 다시금 마을의 중심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부귀영화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사람들의 인심과 정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연화는 아버님께 세배를 올리기 위해 고운 설빔을 차려입었습니다. 최 노인 역시 정갈한 도포를 입고 자리에 앉아 며느리의 절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지난 10년의 고생은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연화가 큰 절을 올리며 말하자 최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오냐, 고맙다. 내 너를 볼 면목이 없지만 내 효심 덕분에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구나.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최 노인은 품속에서 쌈지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그동안 틈틈이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아 모은 돈이다. 네가 한양에서 벌어온 큰돈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네게 꽃신이라도 한 켤레 사주고 싶어서 모았다. 연화는 아버님의 거친 손과 쌈지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인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쌈지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에도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10년 전 연화가 떠나던 날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그 나무가 이제는 화사한 꽃잎을 피어올리며 집안의 경사를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매화꽃 아래 평상을 펴고 아버님과 함께 봄 소풍을 즐겼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리고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최 노인은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시 한 수를 읊었고 연화는 그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풍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 연화는 아버님과 함께 읍내의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10년 전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님의 손을 잡고 걷게 된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최 노인과 연화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은 좋은 물건이 있다며 앞다투어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아버님을 위해 질 좋은 지팡이를 하나 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고운 꽃신을 한 켤레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최 노인은 새 지팡이를 짚고 연화는 새 꽃신을 신고 걸으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연화가 돌아온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소문이 났고 인근 마을에서도 연화의 효심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시아버지를 섬기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남들의 칭송이 아니라 아버님이 편안하게 잠드시고 아침에 웃으며 깨어나시는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가족 간의 사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저녁상을 물리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아가, 오늘따라 달빛이 참 좋구나.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연화는 아버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엄숙하면서도 평온해 보임을 느끼고 정자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이지 말고 네 행복을 찾아가거라. 네가 제가하고 싶다면 그리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그리해라. 나는 네가 나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연화라는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최 노인의 말은 유언과도 같았지만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소유물이 아닌 진정한 딸로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이 집에서 사계절을 보내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며 사는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이 제 집이고 아버님이 제 가족이니까요. 연화의 확고한 대답에 최 노인은 안도와 고마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연화는 아버님의 방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으니 마당 가득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 때문에 팔려가며 올려다보았던 그 달과 똑같은 달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등불을 켜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이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아버님이 계시는 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고요한 밤, 연화도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아버님께 끓여드릴 구수한 된장찌개를 생각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함께 시작될 또 다른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꿈꾸며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돌아온 며느리와 그녀를 기다려준 늙은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서로를 위하는 진심과 기다림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능소골의 작은 기와집은 지금도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끓여낸 따뜻한 숙명 같은 구수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기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마지막 연기마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지키는 이 없는 대문도 이제는 마음 놓고 빗장을 푼 채 달빛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달 뒤편으로 넘겨두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오고 잃어버린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는 믿음을 안고 말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